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해요. AI가 그냥 뭐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진짜 인간 연구원처럼 복잡한 연구 계획을 세우는 AI 동료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의학 같은 분야는 실제 실험이 너무 비싸고 또 오래 걸리잖아요. 심지어 윤리 문제까지 얽혀 있으니까 AI가 세운 계획이 좋은지 나쁜지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죠. 맞아요. 그걸 뭐 일일이 다 실험해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연구소 논문이요. 바로 이 문제를 풀 아주 기발한 훈련법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실험 한 번 없이 AI를 훌륭한 연구 계획자로 만드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 문제의 핵심은 언어 모델이 지식은 정말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독창적이고 타당한 연구 계획처럼 뭐랄까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는 약하다는 거였어요. 아, 연구진이 이 해답을 좀 의외의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과학 도제 제도에서요. 과학 도제 제도요? 아, 그 지도 교수가 학생 연구 계획을 실제 실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고 피드백 주는 그 방식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걸 AI에 어떻게 적용한 건가요? 아주 독창적입니다. 우선 기존의 수많은 과학 논문에서 연구 목표랑 그에 대한 평가 기준 있잖아요. 일종의 채점 기준표, 그러니까 루브릭을 AI로 자동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AI를 둘로 복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획을 막 만드는 생성자, 다른 하나는 그 비밀 채점 기준표를 보고 계획을 평가하는 채점자 역할을 맡긴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명은 정답을 전혀 모른 채 문제를 풀고 그렇죠. 다른 한 명은 정답지를 보면서 채점하고 또 가르쳐주는 식이네요. AI가 AI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똑똑해지는 일종의 셀프 트레이닝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오픈북 시험 보는 선생님이랑 클로즈북 시험 보는 학생 같은 거죠. 이 방식의 효과가 어땠냐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계학습 전문가들한테 기존 AI랑 이 방식으로 훈련된 AI가 만든 연구 계획을 비교해달라고 했더니 70%가 훈련된 AI의 계획을 선택했어요. 70%요? 와, 그건 뭐 거의 압도적인데요? 근데 이건 기계학습 전문가들의 평가잖아요. 만약에 실제 의사나 물리학자 같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봤어도 똑같이 선호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이에요. 놀랍게도 이 방식은 기계학습뿐만이 아니라 의학, 물리학, 경제학 같은 전혀 다른 분야의 최신 논문 데이터를 썼을 때도 똑같이 효과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특정 분야에만 얽매이지 않는 범용 AI 동료 과학자의 가능성을 딱 보여준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하네요. 특히 그 대학원생에게 참고 자료로 주기에 더 유용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게 확 와닿는데요. 제 지도 교수님께 이런 AI가 있었으면 제 논문이 훨씬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똑똑해진 AI 계획에 좀 재미있는 부작용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계획의 타당성은 분명히 높아졌는데 가끔씩 너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아직은 AI가 비용 효율성이라든가 단순함의 미학 이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고려하진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뭐 아직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요. 실제 실험이라는 아주 비싼 피드백 없이도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방대한 전문가들의 문서를 활용해서 AI의 복잡한 계획 수립 능력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AI가 단순 조수를 넘어서 과학적 발견의 과정에 깊숙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상상도 하게 되네요. AI가 기존 논문을 읽고 새로운 과학 실험 설계법을 배울 수 있다면 과연 다른 창의적인 영역은 어떨까? 같은 원리로 위대한 문학 작품들을 채점 기준표로 삼아서 소설 쓰는 법을 훈련시키거나 아니면 성공한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짜도록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AI가 어떤 창작물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논문,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AI가 이제 뭐 코드 몇 줄 짜는 걸 넘어서요. 수백만 줄짜리 거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진짜 동료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거든요. 메타랑 하버드 연구원들이 발표한 공자 코드 에이전트라는 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의 코딩 AI들이 사실 거대 프로젝트 앞에 서면
두 가지 큰 벽에 부딪혔거든요. 너무 많은 코드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장기 컨텍스트 문제,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장기 기억의 문제, 바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논문은 뭐랄까 단순히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경쟁 대신에요. AI가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스캐폴딩,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작 코드 에이전트, CCA의 핵심입니다. 아, 바로 그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경쟁에서 벗어나서 AI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쪽으로 관점을 바꿨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AI 모델 자체의 성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AI를 둘러싼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그 스캐폴딩이라는 지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논문에 보니까 그걸 세 가지 경험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으로 풀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에이전트 경험, AX하고요. 사용자 경험, UX, 그리고 개발자 경험, DX입니다. 에이전트 경험은 AI한테 선글라스를 씌워주는 거랑 비슷해요. 세상의 복잡한 정보는 다 차단하고 지금 딱 봐야 할 핵심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안 그러면 AI도 우리처럼 길을 잃을 테니까요. 아, 정보 과부하를 막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경험, UX는 바로 이걸 지켜보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AI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투명하게 보여줘서 믿고 맡길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 개발자 경험, DX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레고 블록처럼 도구들을 모듈화해서 더 빠르고 쉽게 AI 에이전트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체계적이네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그 반성 노트라는 개념은 정말 와닿네요. 제가 코딩할 때도 예전에 해결했던 문제 또 잊어버려서 고생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AI가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노트 필기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성공 비결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패했던 과정까지 반성 노트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요. 와, 실패까지요? 네. 덕분에 나중에 비슷한 문제를 만나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훨씬 빨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스스로 배우고 진화하는 거죠. 잠시만요. 논문에 보니까 메타 에이전트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설마 AI가 다른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든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준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좀 개념적인 단계인가요? 아니요, 이미 실제로 구현된 기능입니다. 개발자가 그냥 자연어로 이런 작업을 하는 AI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요. 이 메타 에이전트가 알아서 새로운 AI 에이전트의 설계도를 짜고 코드를 만들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다 합니다. 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테스트에서 만약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해서 스스로 설계를 개선하는 그 빌드, 테스트, 개선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AI가 AI를 만든다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개발자의 역할은 이런 AI를 만들어줘라고 지시하는 뭐랄까 기획자나 감독에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그런 미래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시스템의 성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버그를 수정하는 SWE 벤치 프로 벤치마크에서 54.3%의 해결률을 기록했어요.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54.3%?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약간 구형인 AI 모델에 이 CCI 시스템을 적용했더니 최신 고성능 AI 모델을 다른 시스템과 결합한 것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AI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 실수를 기록하면서 배우고 심지어 다른 AI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AI라니 정말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논문이 다음 단계로 강화학습, 아래를 암시하는데요. 이건 AI가 단순히 과거의 성공과 실패 노트를 참고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수없이 죽고 살아나면서 스스로 최적의 전략을 터득하는 것처럼요. 코드 수정 자체를 일종의 게임으로 보고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AI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터득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인간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AI 동료 개발자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진 딱 한 장만 보고 그곳이 지구 어디쯤인지 정확히 맞힐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이미지 지오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사진 속 장소를 찾아내는 AI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특히 지도와 함께 생각하기라는 접근법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AI가 거의 셜록 홈즈처럼 단서를 찾고 추리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기존 방식은 뭐랄까 그냥 AI한테 사진 수백만 장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여기는 파리 느낌, 이건 도쿄 골목 스타일, 이런 패턴을 통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데 가까웠죠. 일종의 거대한 이미지 암기 대회 같은 거군요. 네,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기도 어렵고 또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장소에는 아주 취약하다는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AI는 일종의 직감에 의존했다면 오늘 살펴볼 모델은 증거를 기반으로 추리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사진 속 간판에 사케노미바라는 글자를 보고 일본풍 술집이 맞네 이렇게 짐작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실제로 읽고 검색창에 딱 입력한다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게 지도와 함께 생각하기의 핵심입니다. 와,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접근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낯선 곳 사진을 봤을 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사케노미바 같은 간편이나 아니면 저기 샤먼의 쌍둥이 타워처럼 독특한 건물을 발견하면 바로 지도 앱부터 켜죠. 맞아요. 바로 지도 앱 켜서 건지서지 않습니까? 이 AI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지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주변 장소들을 확인하고 또 위성 이미지랑 대조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검색해 나가는 거죠. 눈물에 나온 예시가 진짜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세이케이 노미바, 그리고 육의 편리점, 악일자병포, 이 세 개의 단서를 찾은 다음에 이 세 가게가 전부 샤먼의 특정 지역에 모여 있다는 걸 지도로 교차 확인하고서야 위치를 확신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강력한 단서보다 여러 개의 평범한 단서가 교차 검증될 때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실제 탐정 수사 방식이랑 아주 유사한 거죠. 알겠습니다. 인간처럼 도구를 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우리도 처음부터 지도 앱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색어도 잘못 넣고 엉뚱한 데 확대하기도 하고요. 이 AI가 그런 실수를 줄이고 프로 탐정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특별한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핵심 훈련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화학습인데요. 이걸 통해서 지도라는 도구를 더 효율적으로, 더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거군요. 네, 수많은 연습을 통해 지도 검색의 달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병렬적 추론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건 하나의 가설이 막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능한 위치 가설을 그냥 동시에 탐색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 명의 탐정이 각자 다른 단서를 붙잡고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군요. 네, 바로 그거죠. 한 명이 막다른 길에 부딪혀도 다른 팀은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여러 결과 중에서 최종 답은 어떻게 고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검증자, 그러니까 verifier라는 또 다른 AI가 등장합니다. 각 탐정, 즉 탐색 경로가 가져온 수사 보고서를 쫙 검토한 뒤에 가장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론을 최종 답변으로 채택하는 겁니다. 팀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프로 탐정 군단의 실력이 실제로 증명이 됐나요? 네,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이 기존 데이터셋이 너무 오래됐다고 판단해서 그 맵벤치라는 최신 데이터셋을 직접 만들었거든요. 직접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모델이 제머나이 트리 프로 같은 거대 상용 모델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500m 내 정확도가 4% 수준에서 거의 15%까지 3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와,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더 큰 뇌를 만드는 경쟁이 아니라 주어진 뇌를 얼마나 영리하게 쓰느냐 이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 활용 능력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단순히 많이 아는 AI를 넘어서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AI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AI가 정보를 암기하는 단계를 넘어 정말 인간처럼 도구를 쓰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하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AI가 마스터했다면 다음은 어떤 복잡한 현실 세계의 도구를 배우게 될까요? 어쩌면 과학 실험 장비를 다루거나
복잡한 금융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창작 도구를 활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AI 에이전트와 인간 전문가의 경계가 과연 어디까지 허물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AI한테 정말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셨어요? 마치 탐정이 여러 단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는 과정 같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탐정 AI를 더 똑똑하고 또 더 꼼꼼하게 만드는 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정답만 맞히는 걸로는 부족한 이유,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지금 대부분의 AI는 최종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보고 평가를 받거든요. 아, 결과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AI가 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없는 정보를 막 지어내는 그런 나쁜 습관이 생겨요. 이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그 지름길 악용이나 환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름길 악용이요? 듣고 보니 좀 걱정되는데요. 그런 나쁜 습관을 갖게 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료에 아주 적절한 예시가 하나 나와요. AI에게 스코틀랜드 기술자, 해안 정착지 이런 여러 단서가 포함된 유성우 사건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그런데 AI는 다른 단서는 다 무시하고요. 2015년 태국 화구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 검색을 해서 66톤이라는 정답을 떡하니 차단했어요. 잠깐만요. 그럼 답은 맞췄는데 과정은 완전히 엉터리였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용의자 얼굴만 보고 범인 같다는 직감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 우연히 맞힌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답을 맞췄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점을 받았으니 AI는 이런 위험한 지름길을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아, 연구진이 해결하려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AI가 정답만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통해 답을 찾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KRR, 카라고 부르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군요. 네. 이건 마치 수학 시험에서 답만 딱 쓴 학생이랑 모든 풀이 과정을 증명해 보인 학생을 다르게 채점하는 것과 같아요. 아, 풀이 과정을 본다. 네. KRR은 바로 그 풀이 과정을 세 가지 기준으로 아주 꼼꼼하게 평가하죠. 세 가지 기준이요? 첫째는 포괄성, 문제에 주어진 모든 조건을 다 활용했는지. 둘째는 사실 기반, 각 단계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대는지 보는 거고요. 아, 근거까지. 마지막으로 증거 연결성, 이 모든 정보들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돼서 최종 답변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단순히 웹 검색 결과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완결된 논문을 쓰도록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게 들려요. 맞습니다. 각주랑 참고 문헌이 전부 달려있는 그런 논문 말이죠.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 탐정에게 모든 증거를 수집했는지, 그 증거는 어디서 찾았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범인을 가리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이걸 전부 따져 묻는 평가서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훈련 방식이 훨씬 정교해졌다는 건데 이게 정말로 눈에 띄는 성능 차이를 만들어냈나요? 네,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채점 기준을 사용해서 CGRPO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AI가 지름길을 피하고 훨씬 어려운 문제도 안정적으로 해결해냈어요. 오, 심지어 박사 수준의 복잡한 연구 과제를 던져줬을 때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무엇을 찾는지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AI에게 단순히 똑똑해지는 법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연구가 그 첫걸음을 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점점 더 복잡한 정보 탐색을 AI에 의존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빠르고 피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지적인 정직함과 엄밀한 과정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건 AI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아요. 우리 사회는 혹시 과정의 정직함보다 결과의 효율성을 더 칭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AI 훈련법이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거죠.